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 교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페이지가 많으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독도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민족의 영토였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요,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여 직접 관리했었는데요. 이 독도에 대한 명시가 우리는 영토이다라는 명시가 뚜렷하게 나타낸 것은 바로 옆에 사료톡톡에 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자료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보면요. 자,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라는 것은 울릉도 자체가 승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요. 제2조 보면 울릉 전도와 죽도, 독도를 관할할 것, 즉 독도까지 관할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밑줄 친 석도는 오늘날 어디인가?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독도는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석도 독도인데요. 독이라는 단어는 전라도 사투리로 바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로 된 섬, 한자로 쓰면 돌석자, 섬도자, 바로 석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이 이렇게 칙령 제41호를 발표했고요. 발표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보에 기재합니다. 관보에 기재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정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러일 전쟁 중에요. 그런데 러일 전쟁 중 일본은 급작스럽게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 것을 발표하여 일본 영토에 강제적으로 편입시게 됩니다. 시마네현고시가 뭔지는 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8페이지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년 2월에 발표된 문서입니다.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요. 고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지방의 관리가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고시용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회람용에 불과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관보에 기재됐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관보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뜻이 아니었다,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입니다. 미안해요. 간도. 간도라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진, 지도를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게 조선이고요. 위에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청나라와의 청나라의 영토인데요. 그 옛날 바로 북간도, 서간도는요. 오히려 우리나라 민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간도와 서간도를 놓고 당시 청나라와 중국과 자꾸만 대립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숙종 때 백두산의 정계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정계비 옆에 좌측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할 정자, 경계계자, 비석비자입니다. 경계를 정한 비석인데요. 이것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비문에 토문강이라는 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당시 조선에서는 토문강을 옆에 사진, 지도 보시면요. 송화강이라는 강의 하류, 지류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송화강을 바로 이것을 토문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 청나라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다, 두만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청나라에서는 두만강이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북간도, 서간도를 놓고 경계에 대한 이런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영유권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제국에서는요.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건 이건 곧 누구의 영토이다? 대한제국이 관할했던 영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 우리는
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요.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 조선하고는 상관없이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을사조약 때문에 당시 외교권이 없었거든요. 이때 청나라는 일본한테 뭘 줬느냐라고 하면 바로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죠. 반면에 일본은 청한테 가져가라고 했어요. 간도라는 땅을 넘겨주면서 이때부터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바로 청나라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밑줄 긋도록 할게요. 자, 항일 의병 전쟁입니다. 항일 의병,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의병은 총 3차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명성황후 시의 단발령, 무슨 의병이었을까요? 첫 번째 의병. 맞습니다.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명성황후 시해와 바로 단발령 때문에 한 거합니다. 특히 단발령에 반발한 유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병은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 의병은요. 선생님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두 번째 의병은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무슨 의병일까요? 맞습니다. 을사의병이라고 하지요. 이 을사의병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의병은 언제 일어나니? 라고 하면 세 번째 의병은 바로 1907년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가 해산당했죠. 무슨 해이죠? 세 번째? 맞습니다. 정미의병이죠. 이때 여러분 정미의병의 특이한 점은 해산된 군인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의병에 가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때 의병장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13도 연합 부대를 결성해서요. 옆에 보시면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계획하나 실패해요. 왜요? 사전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고요. 국내 의병운동 크게 위축되어서 이들은 대부분 무장 독립전쟁을 위원하여 국권 상실 이후에 무장 독립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무렵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의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요 기관에 폭파하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것을 바로 의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국노를 처단하는 암살하거나 또는 주요 기관에 폭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국외에서는 전명훈과 장인환 당시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했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안중근. 안중근은 네,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죽였죠? 맞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국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 이재명이 이완용을 처단하려 하였으며 여기서 포인트인데 하였으며라는 것은 성공 실패 맞습니다. 실패했고요. 옆에 보시면 나인영과 오기훈은 옆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해요. 자신의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는데요. 실패하여 이들은 끝내 어디로 이동했느냐라고 하면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1907년 세 번째 후기 의병에선 좀 특이한 점은 누가 가담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군대가 가담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한 시위대 군인은 어디에?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는
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전투력이 증강된 계기. 그렇죠. 군인의 가담입니다. 해산된 군인이 바로 의병에 가담하면서 이때부터 의병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죠.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40페이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 싸우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개화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보안해,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보국안민,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의 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회에서 뭘 주장했느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전개했고요. 두 번째 기구는 헌정연구회라는 헌정, 헌법, 법헌자, 다스릴 정자, 그렇죠. 근대적 입헌 의회 제도를 주장하는 정치, 이러한 애국계몽 운동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단체로는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조직됩니다. 이 대한자강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교육산업 진흥하자. 그런데 특히 이 대한자강회는요.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서요. 이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모두 일본에 의하여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만들어지는 단체는 어떤 단체여야 될까요? 그렇죠.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단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별표는요, 3개 할게요, 선생님이. 신민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지도자가 안창호, 이승훈, 양기타. 이들은 옆에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밀 조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느냐라고 하면 민족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주로 어떤 활동했니라고 하면요. 주로 첫 번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서울의 이승훈이 지금도 있어요. 오산학교, 오산중고등학교를 수립했고요. 평양에는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근데 학교를 세우고 어떤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회사 태극성황을 운영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러한 독립운동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남만주 삼원보라는 곳에요. 집단 거주 지역도 조성했고요. 신흥학교,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항일 운동의 주축도를 만들었던 단체, 바로 어느 단체라고요? 맞습니다.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가문이 있어요. 바로 이회영, 이씨 가문인데요. 여긴 6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이회영은. 이때 엄청난 재산이 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요. 그들은 뭘 했느냐라고 하면 국외의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특히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회영은 남만주에 터를 잡고요. 이곳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요.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고요. 그래서 후에 무장투쟁의 기초가 되는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신민회가 세운 신흥무관학교, 남만주의 독립군 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교과서 옆으로 넘어가시면요. 실력을 키우는 또 다른 노력이라고 하면 바로 교육이죠. 교육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교육. 서부각회와 기후흥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언론기관도 있었어요.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신문 기사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렸고요. 또 대한매일신보 선생님이 말했는데 옆에 베델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영국인 베델 덕분에 대한매일신보는 강력한 항일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국학 연구도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민족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드러내는 역사학을 발전시켰고요. 주시경 선생은 국어 국문학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옆에 각주 보시면요. 독립신문 발간에도 참여했고요. 국문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국문법을 정리하기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집니다. 당시 여러분 펜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당시 일본은 근대적인 시설을 만든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빌려줬고요. 이에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애속이 심해지자 야, 안 되겠어. 이 빚 갚아버리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바로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국채, 나라의 빚이죠. 보상, 대신 갚는다라는 겁니다. 옆에 대구에서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옆에 나와 있다시피 대한매일 신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됐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성금이 모였어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남자들은 금주 금연, 여성들은 자기의 폐물을 팔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밑에 보시면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하죠. 밑에는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맞습니다. 외교권을 빼앗았죠. 러일 전쟁 중 일본은 어디를 맞습니다.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합니다. 심한해영 고시를 통하여. 의병 전쟁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무엇 그렇죠. 군대 해산이었죠. 군대 해산 이후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아래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람은 그렇죠. 안중근입니다. 자, 비밀 결사로 조직되었다. 요거 핵심인 것을 그렇죠. 신민회라는 단체였죠. 아까 베델이라는 인물, 베델 무슨 신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여기까지가 41페이지 정리했고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문제풀이가 나와요. 이 문제풀이는요. 여러분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 풀라라고 하면 잘 안 풀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세운 비석 무슨 비석입니까? 그렇죠. 바로 척화비라는 비석이었어요. 척화비. 두 번째 2번입니다. 청해 외고관 황준원이 썼어요. 조선과 미국의 수교에 영향을 끼친 책은? 그렇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죠. 조선 책략. 세 번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가 창설했는데 신식 군대래요. 이름이 뭡니까? 별기군입니다. 4번 보시면 보수석 유생들이 성리학적 전통을 지키자 외세를 배척하자 이거 무슨 운동이죠? 위정 척사 운동이죠.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자, 5번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자치개혁기구를 만들었다. 무슨 소였죠? 맞습니다. 집강소라는 기구를 만들죠. 자, 밑에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 의결기구 어디였어요? 그렇죠.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했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자, 아래 추진된 개혁, 단발령, 태양령, 종두법 무엇과 관련있죠? 그렇죠.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밑에 만민공동의 헌의육조를 결의했던 집회, 정부의 대신까지 참여했다? 이거 무슨 기구죠? 그렇죠. 공동회라고 하죠. 관민공동회. 9번입니다.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그렇죠. 개화지식인이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국권을 소화하려는 운동 아까 애국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10번입니다. 국가의 빚을 국민으로 갚자. 민족운동 이거 뭐였어요?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하죠.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옆에는 11번부터는 서술형인데요. 자, 문제 좀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하죠.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대라라고 했어요.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 줬고요. 또 뭘 해줬죠? 치외 법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내정을 간섭하였다. 핵심 내용 두 가지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뺏겼고 그렇죠. 매교권을 박탈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14번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경우 뭐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군대가 해산된 뒤 의병에 뭐 하게 됐죠? 가담하게 됐죠. 그래서 규모가 커졌다라고 했어요. 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민회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렇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어디에요? 남만주 삼원보라는 곳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했죠. 우선 1단원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요. 여러분 교과서를 잠시 다음 페이지 2단원으로 좀 넘겨주세요. 자,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3.1운동이죠. 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단 통치가 실시됩니다. 무단 통치는요.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1919년 3.1운동 까지를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이 무단 통치 시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총독이 파견되는데요. 이 총독은 어떤 출신이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군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병경찰제라는 것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헌병경찰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경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일반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매를 가할 수도 있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191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러한 체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령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누구에게만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즉결 처분권이었습니다. 즉 재판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할 수 있었으므로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법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당시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탄압받는 아주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법의 통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치 방법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이 만든 것이 밑에 있는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이고요. 1910년부터 광복까지 총지휘했던 식민지 기구를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합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경제적인 수탈은 뭐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자,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어요. 그럼 조선에 들어와서 살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건 근대적인 토지 소유 그리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게 해줄게라는 거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토지 약탈이 목적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토지 소유권, 이게 또 핵심입니다. 소유권만 인정받아요. 우리나라는요. 옛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양반들이었고요.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대부분 농민들한테 땅을 빌려줬죠. 경작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권만 인정하다 보니까 경작권은 인정받지 못하여서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땠느냐라고 결과를 보면요. 당시 신고하지 않은 땅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일본이 차지하게 됐고요. 특히 일본은 이 땅을 위에 보시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기구를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넘겨주게 되고요. 조선 총독부의 토지를 넘겨받아 최대의 지주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역사 탐구의 내용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볼게요. 총독부 관리들, 보세요. 자, 토지를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고요. 세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지주도 되게 좋아합니다. 무엇만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그 대신 옆에 보세요. 농민들은 매우 우울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소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소작권이 자주 이종하고 쉽게 말하면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되죠. 또 하나 일본인들은요. 매우 싼 값의 토지를 얻을 수 있어서 조선에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문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러죠. 조선의 토지를 그렇죠. 약탈하기 위해서죠.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밑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라고 보면 자, 총독부에서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세금도 확보하고요. 지주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경제적인 타격은 없었고요. 일본인들의 조선 정착률이 어때집니까? 그렇죠. 높아지죠. 그러나 불행히도 누구는 그렇죠. 농민들은 즉 자작농이나 소작농들은 뭐하고 말았다?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밖에 또 다른 내용을 보시면요. 위에 회사령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회사령은 사전 허가제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아요. 조선인들에게. 왜냐하면 민족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철도 부설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 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경인선, 두 번째 경부선, 세 번째 경의선, 네 번째 경원선, 호남선, 마지막 함경선을 무슨 자로 만들면서 그렇죠. X자로 이렇게 관통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즉 중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억납니까? 자, 한 장만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운동,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3.1운동입니다. 3.1운동 별표는 무한대로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자,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이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어디로 가버렸다? 국외로 이주했다라고 했죠.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신민회라는 기구가 남만주 삼원보호에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도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북간도 지역에서도 중강단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그리고 서전, 서숙, 명동학교 등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연해주에서도 권업회가 조직되어서 무장투쟁을 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1910년대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운동 뭐가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첫 번째 줄이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옆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독립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었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좀 근거지로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밑에 보시면 일본 유학생들이요.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자, 적의 심장 한가운데 도쿄에서요. 밑에 보시면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1919년 2월 8일 제1유학생 이들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하자라고 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요. 이것이 국내에 큰 자극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내 민족 대표들이 고종의
죽음, 고종이 급작스럽게 죽자 고종의 인사를 기기에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옆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시면 민족운동의 전개, 즉 3.1운동의 전개 과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갖습니다.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고요. 이게 서울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일본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총칼로 진압하게 되고요. 엄청난 사망자가 나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요. 보세요. 투옥자들, 사망자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총칼로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바로 제암리교회라고 하죠. 3.1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린 대표적인 학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3.1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만주와 연해주, 일본에게도 전해져서 전 세계에서 3.1운동의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3.1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 쉽게 말하면 3.1운동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3.1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이었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또 하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 외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직후에 곳곳에서 만들어져요. 한 장을 딱 넘기시면요. 지도가 하나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울에도 만들어지고요. 한성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상하이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 곳에 있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옆에 보시면 3.1운동을 계기로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돼요. 근데 그 당시에 몇 개 있었냐라고 하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디로 통합되었느냐가 핵심이겠죠. 바로 어디로 통합된다? 맞습니다. 바로 상하이로 통합됩니다. 상하이. 상하이로 통합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정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상하이로 통합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 포인트. 왜 이곳이었느냐라고 하면 상하이는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합니다. 조계지라는 것은 프랑스가 관리했던 땅이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곳에는요. 외국의 공간이 매우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했다라는 거죠. 외교 활동에 유리. 그래서 당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좀 살펴보면요. 보세요. 인민으로 조직된다.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거죠. 주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다.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 뿐만 아니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밑에 문제. 임시정부가 추구한 정치 형태, 민주공화국이죠. 삼권 분립이 나타난 조항. 삼권 분립 어디에서 나타나요? 5조. 국민 주권이 나타나는 거 1조와 2조에서 1, 2조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1, 2조의 내용입니다. 다시.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요. 1조와 2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떤 활동했니? 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떤 활동했느냐라고 하면요.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요. 국내와 연결, 국외에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독립공채도 발행해서 독립자금도 마련했고요. 독립신문을 재발행하여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노력한 것은 바로 외교활동이었는데요. 이유는 국내 우리나라가 힘이 매우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외교활동했느냐? 김규식을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바로 김규식이에요. 김규식이 누구 만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이죠. 예. 당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국의 독립에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외교기관으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념과 뜻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도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서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나중에 막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밑에는 문제 좀 같이 풀어 볼게요.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R예요. 허가제 회사령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장려하였다? 장려 아니지요. X 억압하였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예, 맞습니다. 제1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 아니요. 임시정부는 이후의 결과입니다. X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형태로 민주공화정 맞지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1910년대 헌병경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그렇죠.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3가지를 하래요.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통국 맞죠? 교통국 그렇죠. 연통제 또 뭐 있을까요? 또 찾아보면 그렇죠. 독립공채 있겠죠? 독립공채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정말 길었죠? 여러분 시험 범위까지 나가려면 내용이 많아서 오늘 내용 정리할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 주 등교 주간에 만나요. 안녕.